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여전한 가운데 양국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강원도 춘천에서 추가 발병 농가가 나와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병 농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의 공조로 대대적인 마약 밀수 적발 성과를 올렸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이 22kg에 달하는데 그만큼 마약 밀수가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힙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받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YTN 보도도 있었는데요. 스토킹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계획 범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 다루겠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 70년간 재임한 군주 엘리자베스 2세가 윈저성의 남편 필립 공 곁에 잠들었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에게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에 열린 여왕의 국장 이모저모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당역 사건 책임을 묻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영빈관 건설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조문 외교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희입니다. 네, 박 기자, 우선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질의들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먼저 연단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영빈관 계획과 관련해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이 영빈관 신설 계획을 숨기려 한 것이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지시 의혹에 대해 한 총리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될 수는 없다며 기재부 예산실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질문에 나선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문외교 관련 논란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민 의원은 미리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조문을 하지 못한 건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장례식 미사가 더 공식적인 행사였고 영국 왕실 요청에 따라 미사를 마친 뒤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함께 조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신당역 살인 사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많은데 여가위에서는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사건 관계기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물론이고요.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이 당시에 청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소라뇨? 이거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건 일어나면 영장 청구 또 안 할 겁니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반면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 경찰청에 지금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선 직원 개인정보를 손쉽게 노출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출석조차 하지 않아 위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인호공 법무부 차관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사나 사법당국이 스토킹의 위중성,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여야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의를 주재했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당내 갈등으로 뒤처진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지만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이를 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현안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외교에 대한 야당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선 예의를 지켜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조문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외교 활동 중에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 원내대표는 뒤이어 이진복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는데요. 이 수석은 이 자리에서 고위 당정청과 별개로 실무자 단위의 실무당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대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향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의혹은 13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선 20여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고 장모 최 씨의 부동산 특혜 의혹 수사를 조만간 결론 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에선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젠더 폭력 범죄라는 지적과 함께 스토킹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신당역 추모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고 이번 사건 여러 갈래로 공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선 오늘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신당역 명무원이 살해당한 여자 화장실 앞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에는 메모가 가득 붙어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곳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남기며 애도했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직접 국화와 꽃 등을 가지고 와 헌화하며 추모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에 걸친 끔찍한 스토킹을 저지른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입사 동기란 사실은 직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젠더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서 제2의 스토킹을 하게 만드는 이 매우 잘못된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폭력이 스토킹으로 이어진 젠더 폭력 사건이라며 인력을 충원했으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2인 1조 순찰 근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밝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발언은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고요. 스토킹 사건인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노조는 오는 30일까지를 피해자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사측과 특별단체 교섭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당역 추모공간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전주환의 계획 범죄 정황도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처음 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최종 결심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그동안 계획범죄 정황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결심했는지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거죠? 네, 먼저 전주환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 흉기를 처음 산 시점이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혐의로 처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주환 본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샀다고 주장하는 거로 전해졌지만 그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살을 위해 흉기를 구입했다는 전주환은 이후 흉기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채 보관만 해온 걸로 파악됐는데요. 지난 1월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고 지난달 18일 관련 혐의들로 기소된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범행을 최종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이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일 피해자 옛 거주지 인근을 처음 찾아갔는데 그때 일회용 위생모도 산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 옛 주거지를 찾았는데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서울 지하철 구산역에서 근무 정보를 알아낸 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내일 전주환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주환이 징역을 구형받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얘기인데 스토킹 경고 직후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해당 여성 집에 무단 침입을 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사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원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우선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입니까? 네,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각은 오늘 자정이 조금 지나서입니다.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놀란 B씨가 급히 112에 신고한 상태에서 A씨는 집 안까지 들어갔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입 당시 피해자의 전화기가 112에 연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어젯밤 11시 10분쯤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서도 계속 따라가며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를 했는데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경고 조치를 한 겁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하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A씨가 곧바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하루 전에는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이 사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제인 지난 18일 오전 9시 반쯤 40대 남성 A씨가 경남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스토킹과 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C씨는 해당 사무실의 여성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었는데요. C씨는 출소 이후 지난 8월부터 한 달가량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신당역 사건의 전주환도 검찰의 구형을 받고 범행을 결심하고 또 범행 당시에도 위생모를 쓰는 등 계획 범죄 정황들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그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0건 가운데 무려 6건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옛 동료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전주환. 불법 촬영을 통한 협박과 370여 차례 문자 연락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기간만 무려 3년에 달합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사전에 안전모와 장갑 그리고 범행 후를 대비해 예금까지 빼내려 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이후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남녀 간 살인 사건은 336건으로 이 가운데 스토킹이 있었던 사건은 126건에 이릅니다.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사건들 중에 아주 위험한 인명피해가 날 만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사전에 미리 선별해서 피해자 보호 및 스토커에 대한 감시를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여 년 전 스토킹 처벌법을 먼저 도입한 영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소 2년 이상 보호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 응급조치는 한 달을 넘을 수 없고 최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 조치도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불과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보호 조치는 주로 스마트워치 지급,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전자감시 장치, GPS 장치라고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 경찰이 똑같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의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법안 그리고 범죄 대응 방식에 손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대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할 경우의 보완책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에도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접근 금지 같은 일정한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현재는 구속과 불구속의 1도 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한계가 있다면서 조건부 석방제를 통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회의에서 범죄 발생의 빈도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 사례를 분석해 양형 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오는 12월 전체 회의에서 양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범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신상 공개됐죠. 피의자 31살 전주환. 수사가 좀 진전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획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YTN 단독 보도로 보면은 지난달 징역 9년 구형받고 범행 결심했다까지 확인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계획 범행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좀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 양형에 있어서 그 네. 중요한 그 양형 인자의 하나로 평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양형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 범죄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순간적인 모욕감, 분노 때문에 주변에 있는 흉기 등을 사용해서 공격 행위를 한 경우와 네.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살인의 고의가 분명할 뿐만이 아니고 행하는 범죄의 죄질 자체가 인명 경시적 문제도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된다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계획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수사 또 그 재판에서의 하나의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방어 전략으로서 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네. 이런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방어를 많이 이제 하는 것이고요. 관련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이 피의자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 우발적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실상 시간을 두고서 미리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이라든가 네. 또 어떠한 이 흉기를 사전에 구입했는가에 대한 영수증 확보라든가 또는 그 직전에 어떠한 행위들을 했느냐 등을 입증하는 것에 이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하나의 그 대결되는 그런 선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범행이란 걸 강조하면서 좀 방어를 할 텐데 그걸 반박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논리였던 대립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계획 범죄라는 정황은 좀 여러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심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한 호감을 계속 표현을 하고 네. 그 상대방이 호감을 그 거절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그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그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성공을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른바 그 구애의 감정이 분노와 복수로 바뀌게 되고 막판에 이르러서는 내가 그 상대방 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응징 행위를 하고 나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심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얘기는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정황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그 살인 용의자는 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에 도주해서 일정한 은닉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저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를테면 범행 종료 이후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옷도 양면색으로 입어서 이른바 그 허위 정보를 보여내는 거죠. 위장 전술의 또 하나인 것이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포렌식이라든가 그 통신 조회 등이 가능함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그 자체에 앱 등을 허위로 설치해서 이 추적 동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또 보도 등에 의하면 휴대전화 자체가 아예 처음으로 초기화되어 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추적 자체를 아예 그 따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대로 두드러지고 또 본인의 현금을 전액을 1,700만 원에 대한 인출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범행 종료 이후에 사실은 일정한 도주와 숨김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계획 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스토킹 범죄에서 계획 범죄로 또 계획 범죄에서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토킹 살인 범죄 전체 10건 가운데 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혹은 이렇게 잔혹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인 사건이 1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약 60%는 사실상 계획보다는 우발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인데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반대로 우발적이기보다는 약 60%가 계획적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것의 심리적 기제는 내가 일정한 연애 관계 또는 일정한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거절에 그 대해서는 분명한 응징과 복수와 위해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이제 나와 아와 피아가 구분됩니다. 즉 상대방 이성은 이제는 나의 적이 됩니다.
따라서 예. 그 가족이라든가 심지어 그 피해 여성 또는 피해 이성이 아꼈던 여러 가지 물품들 그것으로 다 공격 행위도 되고요. 심지어 그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까지 공격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철저하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네. 또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공격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기와 여러 가지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성이 농후한 것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인데 네. 이 이면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심리적인 그 독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투자했던 심리적인 자본 그런데 그로 인한 내가 생각하는 왜곡된 인격적인 손상 이것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획에 입각한 분명한 응징 행위다. 이렇게 그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강력 사건의 결과로 생기게 되고요. 예. 그것의 또 반증은 그만큼 계획을 했고 네. 또 계획의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보상 심리를 회복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행위를 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네. 이번 사안도 결국은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폐쇄된 상황에서 네. 목 부위에 그 치명적인 또 공격 행위를 한 이것 역시 네. 처음부터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범죄적 부산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표현은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죠. 전적으로 나쁜 해석을 의미에서 해본다면 해석을 네, 그런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반 살인 사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의 계획 범죄라거든요. 계획 범죄라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막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획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앞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은 20대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마침 네. 또 공교롭게도 경찰한테 경고를 받은 직후였고 앞서 그 우리 YTN 보도에 의하면 검찰한테 구형을 받고 또 범죄를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좀 같이 맞물려서 본다면 단서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스토킹 범죄 하나의 그 특성입니다. 네. 그 가해자가 대부분 사실상 98% 정도가 이제 남성인 네. 경우인데요. 그 통제와 지배의 그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사실은 나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경찰 수사기관에 이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급격한 변곡점의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감정의 그 변화 자체가 네. 신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라든가 기타 여러 형태의 신고를 네.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는 면밀하고 엄격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강력 범죄를 부추기게 되는 이른바 그 증폭 효과의 단서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조금 YTN에서 보도한 이제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네. 또 최근 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심리적인 증폭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초동 조치, 강력한 스토커에 대한 물리적인 제압과 격리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함의점을 여기서 살릴 수 그래서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도 왜 그 피의자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그러니까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냐는 질타가 이어졌거든요. 유족들도 선구속 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속의 요건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려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네. 그 이번 그 사항도 처음에 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네. 그 법원 판사가 발부를 해줬으면 물리적으로 사실은 격리가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살인 용의자가 주소가 일정하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근데 사실상 그 구속 영장과 발부와 관련된 사유 중에 보게 되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의 우려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스토커 범죄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이와 같은 재범 가능성 등에 고려를 했으면 사실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결국 그것은 너무 안이한 그 대처였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재판의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위반에 관한 그 사항이었는데 이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도 청구를 하지 않았고 네. 또 구속영장은 똑같은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요약하게 되면 너무 안일하게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 법원, 검사가 잘못 판단한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주환의 경우에도 검찰로부터 징역 9년 구형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시인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범행했던 시간이 9시입니다. 그 여자 화장실이란 말이죠.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조금 이전의 계획들과는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자체는 이 9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시간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유동인구도 시간. 많고요. 더군다나 그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그 지하철 역사에서 과연 범행을 완전히 은닉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꼼꼼한 합리적인 성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간다.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 범행을 착수해서 극단적인 공격 행위를 하려고 했던 원래 장소 자체는 이 여자 화장실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왜냐하면 그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그 1시경 그 시기를 전후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 장소를 배회했죠. 즉 바꿔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 판단상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즉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서 공격 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회와 계획 자체가 무엇인가 어그러졌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와는 좀 다른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애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지하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어느 장소에서 극단적인 공격 행위를 하고 이것에 대한 성공을 하게 되면 장기간 도주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휴대폰에 여러 가지 앱도 설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주 자금과 그 필요한 현금 인출에 관한 또 시도도 하고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그 달리 이 주거지 자체에 더 이상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을 하고 갑자기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그 급박한 상황이 지금 닥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재판과 관련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형이 선고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9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전에 법정 구속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내일 내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이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피해 여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이니까 즉 법정 구속이 되기 전에 일정한 응징과 복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지금 거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장소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그 파악을 해서 지금 그 신당역으로 바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상태의 폐쇄된 공간에서 목이라고 하는 급소를 공격하는 이런 행위로 진화 발전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정을 여러 해봅니다. 가능성 중에 이제 이용혁 교수님은 그런 어떤 각도로 설명을 하셨고 경찰과 또 검찰의 수사 내용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질문거리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좀 규정하는지도 함께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좀 인식에 대한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이 마련된 것이 1년이 채 안 되는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른바 그 경범죄 그 처벌법에 근거해서 지속적 추궁거림에 해당되면 범칙금 8만 원에 그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른바 그 스토킹에 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린 것은 1년뿐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남성지향적 사고가 사실은 그 팽배에 그 했었던 것이고 그것의 그 평균적인 가치가 지금 그 서울시 의원의 이른바 그 받아주지
주지 않아서 그 여성이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스토킹 범죄의 그 이 행위 유형도 사실은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거나 계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지속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무엇인가 그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속 반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3번 계속 전화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가 되고 2번 했을 때는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가장 그 핵심적인 또 것은 이와 같은 초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지금 현재 취약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지 행위만 한번 하는 것인데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결국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스토커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나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스토킹 관련된 법에 조금 더 그 촘촘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방법들, 그리고 스토킹에 관한 범위에 대한 확장,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당사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 최근 발생했던 스토커의 특성 중 하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가족까지 사실은 그 살해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 자체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또 사이버 스토킹도 상당히 폐해가 큽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등등의 지금 그 스토킹 그 관련된 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울타리를 치고 소독을 해도 농장 감염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내뿜는 방역 차량.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다시 농장을 침투했습니다. 하루 전 발생한 농장 감염으로 강원 지역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인근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기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5.3km 떨어진 이곳 또 다른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모두 긴급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농장은 영농법인 형태로 원주와 횡성, 강릉 등에서 농장 4곳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 차량과 입식 등으로 연관된 다른 돼지 농장도 100곳이 넘어 대규모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긴급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연이은 농장 감염에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 주변이라든지 진입 도로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SF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 멧돼지가 강원 지역에서만 1,600마리 넘게 발견될 정도로 강원 지역 모든 산지가 오염된 상황. 농장을 오가는 사람부터 개나 텃새, 진드기, 배설물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 유입이 가능하고 최근 태풍으로 내린 비도 감염 경로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의 직접적인 농장 접근보다는 추석 연휴 전후 사람들을 매개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어쨌든 거의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은 멧돼지 서식지를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고 오염 서식지를요. 이거는 너무 쉽게 농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매몰 처분한 농장 2곳의 물량이 전국 전체로 볼 때 0.1%대로 많지 않아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 하지만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단풍철을 맞아 강원 산지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ASF 농장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전히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폐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출구 전략. 정부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나 봐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관련해 남아있는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오미크론 하유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독감 유행 상황 등을 보고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면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밀집도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마스크를 끼지 않고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관심인데요. 영유아부터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에 끼치는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의 해제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인 단계로 가고 있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일본과 스페인 등은 미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가 의무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 명대로 어제 발표보다 늘었지만 감소 추세로 보면 여전한 겁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7,917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2만 8천 명 넘게 증가해서 4만 명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천여 명이 줄었고 2주 전보다는 5만 천여 명, 절반 넘게 줄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볼 때도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감소해 497명이고 하루 새 숨진 사람은 24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고 확산세를 가능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2로 4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지지난주보다 23.4%, 사망자도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감염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9월 첫째 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비율은 10.18%로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에미상 수상 이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지난 18일 귀국한 배우 이정재 씨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정재 씨가 귀국한 뒤 진행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정우성 씨는 음성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일본으로 또 독일로 수소문했던 치료였습니다.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가 우리나라에도 서울 연세의료원에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지난해 완공된 건물에 최근 장비 설치까지 마쳤는데 곧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 거쳐서 내년 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세의료원에 들어선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나 모양 모두 물리학에서 보는 방사선 가속기와 비슷하지만 전자나 수소 이온이 아닌 훨씬 무거운 탄소 이온을 쓰는 점이 다릅니다. 무거운 만큼 에너지가 강해 더 적은 치료 횟수로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더 큰 장점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를 쏘면 큰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며 암세포까지 도달하지만 중입자는 다른 정상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암세포 위치에 가서 큰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풍선 10개 가운데 7번째가 암세포라면 엑스레이 치료는 앞 6개를 터뜨려야만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중입자 치료는 다른 풍선 피해 없이 암세포 풍선만 딱 골라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일본과 독일 등 세계 6개 나라에 15대뿐.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최근 장비 설치를 마친 세계 16번째 중입자 치료센터는
6개월 정도 미세 조정과 시험 가동을 거친 뒤 내년 봄 실제 치료에 들어갑니다. 혈액암처럼 암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암이라면 모두 치료 대상이지만 특히 예후가 좋은 전립선암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있어서 엑스레이나 양성자손으로 25번, 30번 치료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12번으로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의료는 중입자 치료기의 도입으로 5년 생존율이 30% 이하인 3대 난치암, 즉 췌장암과 폐암, 간암에서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타이완, 일본에 이어서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5년 전 오늘 지진으로 138명이 숨진 멕시코에서 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의 경우 지진 대피 훈련 1시간도 안 돼서 진짜 지진이 발생을 해 더욱더 주민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상순 기자가 전합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놀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현지 시간 19일 오후 1시 5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프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진원에서 500km나 떨어진 과나후아토주 레온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No, pues ya que salimos justo en las escaleras ya fue cuando se empezó a sentir. Estamos en el 7º piso. Pues ya.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18.2영도, 서경 103.4영도이며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공교롭게도 5년 전 오늘 멕시코는 규모 7.1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등에서 138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는 이후 이 날짜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해왔는데 오늘은 훈련을 종료한 지 1시간도 안 돼 진짜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Después de vivir un simulacro, que todo sea falso y vivir un temblor real justo minutos después, muy escalofriante. Mi familia no está aquí, entonces yo no soy de aquí, la primera vez que vengo y asustado. 피해 상황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주에서는 집 구조물이 무너지고 건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나미 발생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진앙에서 300km 이내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역시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을 마치고 런던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미국 뉴욕에 도착해 다자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키워드로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조율 중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바로 호텔로 이동해 3박 4일 동안의 뉴욕 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일반 토의 첫날 185개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15분가량 우리말로 발표하는데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예를 들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 유엔과 더불어서 실천해 나가자는 것이
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대북 메시지는 특별히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를 마친 후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과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22일 새벽이 유력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일 양자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데 공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 형식과 시간을 조율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인데 미국 측이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제 역시 불투명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이고요. 두 나라 외교수장은 미리 뉴욕에서 만나서 현안을 조율했습니다. 네, 양국 외교장관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지만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건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조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사이 한일 외교장관이 뉴욕 맨해튼에서 먼저 만났습니다. 한일 외교수장은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방안과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도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쟁점은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두 나라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박 장관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본은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한일 정상이 어떤 식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질지 관심인 가운데 강제징용 등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 직전까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정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가장 큰 안보 작전으로 평가받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영국 정부가 여왕의 장례식 비용으로 2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6,500억 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담이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여러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장례식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바로 입장하지 못하고 한동안 입구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 달리 경호상 이유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서 전용 리무진이죠, 더 비스트를 이용했는데요. 영국 왕실에서 다른 정상들에게 제공한 의전용 차량과 별도로 이동하면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 앞에서 대기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무공수운자들의 입장을 마친 후에야 뒤늦게 행렬에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이 장례식 절차에 예외는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각국 정상들과 왕족 등이 참석한 자리에 아시아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TV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샌드라 오는 캐나다 국민훈장 수훈자 자격으로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조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한 지하철역은 장례식이 엄수되는 하루 동안 아예 역 이름을 엘리자베스 2세로 개명한 곳도 있는데요.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 조지 5세 역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애초 조지 5세 지하철역도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가 재위하던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것을 감사하며 지하철역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생중계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엘리자베스를 보내는 영국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Talking to each other, being friendly, and there's a massive sense of community, which I think is what the Queen would have wanted. To pay our respects to the Queen and thanks for her long life of service. And I think we'll probably feel fairly emotional at the end of it.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영면에 들면서 영국은 이제 찰스 3세 국왕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어제 장례식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장례식 YTN 포함해서 외신들도 장례식 거의 8시간 넘게 이제 보도를 했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격식 있는 작별의 시간 아까 제목이 있던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전반적으로. 여왕의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왕의 장례식이라는 건 뭐 기품 있고 위험 있고 그런 장례식이죠. 네. 말 그대로 그렇게 됐고 또 영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 그런 장례식이었고 또 영국의 역사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이제 그 참배를 마치고 이곳으로 이제 10시 45분쯤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 사원에서 지금 그 장례식이 시작되는 장면이고 여기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부죠. 네. 이미 관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장례식 참석한 조문객들이 다 들어와 있고 마지막으로 관이 들어왔죠. 예. 마지막으로 장례식이 열린 곳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긴 한데 그 전에도 여러 곳을 돌면서 또 영국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죠. 그렇죠. 홀에서 이제 아침에 장례식 직전에 나왔고요. 거기서 홀에서 4일 정도 안치돼 있던 홀, 참배객들이 다녀갔던 그 홀에서 사원까지 같은 이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역이 웨스트민스터 지역이고요. 그렇게 이동하는 게 이제 굉장히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운구가 됐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이 장례식이 이미 공식적인 국장 시작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포차로 그 관을 끌어가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121년 전부터 이전의 국왕들의 국장에도 이 포차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지나가는? 네네. 그 이제 포차로 관을 끌고 그 바로 뒷부분이 이렇게 이제 왕실 가족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포차는 이제 보통은 포를 얹어서 말이 끌던 그런 마차인데 그 포를 떼어내고 저기다 관을 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운구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저렇게 관이 있고 보주라고 하는 이제 축구공 같은 저런 모양이 있고요. 또 지팡이처럼 혹은 지휘봉처럼 생긴 홀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 이제 여왕이 들고 다니는 그런 표식들이 있는 거죠. 물건들입니다. 그렇군요. 빅벤에서 조종도 96번 여왕의 그렇습니다. 나이. 원래 제가 BBC 일정을 보니까 빅벤이 그 여왕이 장례식을 마치고 웰링턴 아치 쪽으로 이동할 때 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보면 96번을 쳤는데 이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존 나이였고요. 그 이전에 이렇게 빅벤의 종을 그 96번을 기념해서 울렸다고 합니다. 네. 여왕이 안장된 곳, 묻힌 곳은 이제 윈저성인데 생전에 집처럼 여겼던 곳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표현들을 하거든요. 왕실의 하나의 주거지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여기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실이 가지고 있는 이 윈저성 굉장히 보기에도 아름다운데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윈저성에 가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성도 아름답지만 그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이렇게 멀리서 있는데 양쪽이 평지고 그 가운데로 이제 그 운구 행렬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어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걸어서 거기를 계속 들어오는데 거리가 그렇게 뭐 그 짧진 않습니다. 예. 성에 안장이 됐다고 하는 성 어디에 어느 장소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성의 경내에 있는 그 예. 성조지 성당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 그 예배당에 안장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묘지하면은 야외 묘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이 서구 기독교권에서는 교회 안에다가 안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교회 가보면 그냥 신도들이 다니는 그 바닥에 그 묻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성조지 예배당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재단 연단 바로 앞에 이렇게 중심에 관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은 네. 다음에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이쪽 사제가 이 집전을 하고 혹은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거나 하고요. 찰스 지금 3세 네, 왼쪽 모습이네요. 보면 오른쪽 보면은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왕을 예. 떠나 보내는 네. 시간입니다. 여왕과의 이제 마지막 작별의 시간인데 그 찰스 3세 국왕은 그 여왕의 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기억을 담아 찰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왕이고 새로운 왕이 된 국왕이지만 또 어머니고 아들 관계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생각이 좀 스치는 표정이기도 했고요. 네. 또 인상적인 건 그 관이 아래로 하강하는 모습도 굉장히 네. 인상적이네요. 보통은 뭐 이렇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바닥에 관이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었을 예.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 밑에 일단 지하로 내려서 아마 거기서 안장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별도의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 아래쪽에다가 안치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왕 서거로 이제 찰스 3세 시대, 물론 대관식은 좀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지난 5월 지지율이 56%라고 합니다. 56%. 뭐 이것을 그 윌리엄 왕세자와 비교하면 쉽게 드러나는데 윌리엄 왕세자는 77%라고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윌리엄 왕세자하고 찰스 국왕하고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도 좀 짓궂게 있었는데 네. 차라리 그 윌리엄 왕세자가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가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찰스 국왕이 이렇게 인기가 좀 낮은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다이애나 빈과 헤어지고 또 다이애나 빈이 헤어진 지 1년 만에 아주 슬프게 별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 찰스 왕세자가 그걸 많이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짜증스러운 모습이 막 네. 촬영되기도 하고 또 좀 특이한 건데 왕세자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왕세자실이 뭐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그 직원들을 한꺼번에 수십 명을 해고해서 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뒷말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그때 짜증냈던 당시 맞습니다. 화면이 또 나가고 이게 있네요. 즉위 직후에 무슨 문서에 서명하는데 이런 네. 일을 했죠. 사실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영국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네.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왕의 권위를 찾는 방법은 국민들의 인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인기와 대중적 지지를 만약에 잃는다면 왕은 정말 요즘 연구에 다시 나오듯이 군주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예. 그런 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의 어떤 계기들도 있었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윌리엄 왕세자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혹은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보니까 일단은 다이애나 빈과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예. 아들이 이제 윌리엄 그리고 찰스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미 뭐 나이가 많죠. 저렇게 윌리엄 이제 왕자는 왕세자가 됐죠. 예.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 윌리엄 왕세자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군복무를 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공군 구조 헬기 조종사로 복무를 했는데 네.
수색도 150번 넘게 했고 구조작전에도 참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아버지와 좀 달리 왕세자로서의 책임감과 그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어떤 보좌관의 지지율도 관심이었습니다. 마침 또 화면에 지나가는데 윌리엄 왕세자하고 또 동생 해리 왕자. 사실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실을 떠난 것인데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머니 장례식으로 혹시나 화해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영국 언론들은 굉장히 주목을 했더라고요. 가디언이라는 신문은 굉장히 권위 있는 신문인데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 좀 할머니의 별세 그 서거를 계기로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윌리엄 왕세자입니다. 이쪽에 보면 동그라미 번호로 1번이라고 돼 있죠. 저게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번입니다. 그리고 1번 아래 2번인데 그러니까 윌리엄 왕세자의 맏아들 조지 왕세 손으로 내려갑니다. 2013년생이고 이 윌리엄 왕세자와 같은 학렬인 형제인 해리 왕자는 오른쪽에 있죠. 1984년생인데 왕위 계승 서열은 5번입니다. 영국의 이제 왕실이 왕위 계승을 계속 장남에게, 장남이나 장녀에게 하겠죠. 남녀 차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3세 국왕이 다이애나 빈 사이에 낳은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중에서는 1번 윌리엄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왕세자로 이제 책봉이 됐고, 그게 만약에 이제 윌리엄 왕세자가 문제가 생기면 아들 동생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지 왕세손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왕세손이 3명이면 조지 왕세손, 샬롯 공주, 루이스 왕세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동생에게 넘어가는, 삼촌에게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게 어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해리 왕자는 어떤 왕실의 그런 엄격한 문화를 좀 불편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그 메건 마클 왕자비는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화해를 할 수 있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게 영국 언론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뭐 전 세계 정상 또 왕조 국빈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 조문 참배를 두고도 논란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일반인과 뭐 참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4일 넘게 밤을 새서 16시간을 기다려서 그거를 이제 참배를 잠깐 하고 나오는데 60만 명인가가 이걸 30만 명인가 60만 명 정도가 이걸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24시간 이게 가동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 온 국빈들은 그럼 어떻게 이걸 참배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참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홀입니다. 관이 장례식에 옮겨지기 전에 안치돼 있던 곳인데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오른쪽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모습 보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일반 시민 참배객들이 이런 대통령 같이 VIP가 와서 봤을 때도 동선에 부딪힘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저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를 참배할 수 있게 해놨는데 나루히토 일왕도 여기를 참배를 했고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도 참배를 했고 또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동선 배치가 영국 왕실에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년 만에 열린 여왕의 국장 한번 또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융기관 간부가 주도한 50억 원대 전세 대출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집 나온 사회초년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출팸까지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려 사기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세 대출 사기에 취약한 금융기관의 허점도 확인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초반 15명이 함께 지내던 성인 가출팸입니다. 외롭게 지내던 사람, 가족과 사이가 나쁜 20대가 소개를 받아 함께 지내게 됐는데 전세대출 사기 일당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구성원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경찰은 빌린 명의로 전세대출 4억 5천만 원가량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가출팸뿐만 아니라 30명가량 더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부장급 간부가 금융기관 허점을 파고들어 50억 원 가까이 가로챈 사건 전모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전세자금을 빌려줄 때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 누가 어느 아파트나 빌라, 몇 동 몇 호로 전세 대출을 냈는지에 관한 정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고든 겁니다. 한 개의 호실에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추가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미분양 빌라 등을 넘겨받아 전세 임차인이 있는 세대를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 월세 세대로 서류를 조작했는데도 금융기관에서는 거르지 못하고 담보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주범 등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경찰은 부동산 4억 5천만 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소전 추징부 등 인용 결정을 전세 사기로는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30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실행 전에 각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대출 정보를 공유해 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관세청이 태국 측과 사이렌이란 작전명으로 합동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펼쳐 대대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사이렌을 울리면 바로 출동하는 공조가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이승윤입니다. 네, 작전명 사이렌 이렇게 커피 믹스도 활용했던데 태국 현지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걸 실시간 정보 공유로 잡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한국관세청과 태국관세총국이 사이렌이라는 작전명으로 합동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태국 측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에 한국인 2명이 연루됐다는 정보를 받아서 한국관세청이 먼저 1명을 체포했고 다른 1명은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잡았는데 한국으로 가는 이 여행 가방 등받이 부분에서 필로폰이 1325g이나 나왔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원통형 의자에 마약을 숨긴다는 정보를 태국에서 전달받은 덕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 우편으로 도착한 이 필로폰 1875g을 적발했습니다. 태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청 직원의 의구심이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을 한국으로 굳이 보내는 걸 의심해서 태국 공항에서 국제 우편문을 열어보니까 이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류인 야바가 약 2만 정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한국 관세청 직원이 흔한 국산 커피 믹스를 굳이 또 한국에 보내는 걸 수상히 여겨서 태국 공항에서 열어보니까 필로폰 53g이 나왔습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에서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외국인 마약 사범의 38%를 차지하는 태국 현지로 직접 가서 마약 밀수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우리 관세청에서 태국에 정보 요원 7명을 보내고 태국 공항 등에 한국과 태국의 정보 요원을 2명씩 합동 근무를 시킨 결과 4개월 동안 평소 검거량의 약 3배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35건, 필로폰 22kg, 야바 29만 정을 적발해냈습니다. 무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태국 외에도 마약류 주요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서 기존 직접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돼 관련 쟁점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공소장이 바뀐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 절차를 잠시 멈추는 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개 4마리에서 5마리를 불법 위탁받아 키우면서 오물더미에 내버려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물구원단체 케어치기 확보한 영상에는 갈비뼈가 드러난 개들이 오물로 가득한 집을 돌아다니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케어 측은 애견 미용업을 하는 A씨가
동물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들을 불법으로 위탁받아 가정집에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개들의 행방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 봉덕동에서 승용차가 영업 중인 분식점으로 돌진해 분식점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여성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던 폐기름을 바다에 유출한 외국 선적 기관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키리바시 선적 인도네시아인 기관장 40대 A씨는 울산항에 정박한 400톤급 배에서 기름 설비 고장으로 새어나온 폐기름 400리터를 바다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원산지와 제조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축산물을 불법으로 가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7일 연동면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산물 75톤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원 직원과 민원인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화 발신지는 청주시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신고 2시간 만에 신고자를 잡았습니다. 신고자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2차 발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탓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방은 소화포를 이용하는 대안을 찾았고 도로공사는 충전소에 수조를 만드는 미완을 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하얀색 소화포를 들고 천천히 차를 덮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잦아들더니 금세 사라집니다. 소화포 위로 다시 물까지 뿌려 열을 식힙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물만 뿌려서 끄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화포를 활용해 진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72시간 정도까지 계속 물을 주수해줘야 돼서 물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소의 수온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재발화, 다시 말해 과열된 배터리에서 다시 불이 붙는 사례가 잦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 폐차장에서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수조에 담궈놨을 때 그 재발화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차를 아예 수조에 담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현장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착안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 진압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나면 바닥에 설치된 튜브가 올라와 물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수조 형태로 만들어진 이 화재 진압 시설은 바닥에서 60cm 높이로 전기차 배터리가 물에 잠기도록 해 2차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중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에 진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전 중에도 그 화재 발생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사례도 보다 보니까 저희 그 휴게소에도 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불이 나는 사례도 점차 많아졌고 올해는 벌써 4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다양한 방법이 연구 개발되면서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 다리가 붓거나 감각 이상, 어지럼증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A씨에게선 뇌내출혈 등 뇌질환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접종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의심한 A씨 아내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여만 원을 보상하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사 끝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접종과 다리 저림 증상엔 2주 정도 간격이 있고
뇌 MRI에서도 다리 저림의 주 원인인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다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직접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7달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매우 건강했던 A씨가 접종 뒤부터 증상을 앓았던 것이 인정된다며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 거부 근거인 해면상 혈관 기형 역시 발생 시점이 불분명한 만큼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한 백신 연관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제약회사가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거부한 정부 판단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 피해자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3명 중 1명꼴에 그치는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해외에서 인정한 사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여부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며 항소했습니다. 현재 백신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질병관리청이 소송을 당한 사건은 A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당에선 김치나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네,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선 포장김치가 품절 대란까지 겪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닭 한 마리집. 최근 배달 주문 때 손님이 김치를 추가하면 3,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생닭 한 마리 값의 3배를 넘어서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한 리필로 갖다 드셔도 사실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번 기본 나가고 손님들이 뭐 한 2-3번 이렇게 갖다 드시면 사실 부담은 되죠. 원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오른 배추와 무 가격에 집에서도 김치 담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역시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김치 재료값이 급등하자 CJ제일제당은 포장김치 평균 가격을 11% 인상했고 대상도 다음 달부터 가격을 9.8%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달 포장김치 수급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선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이은 태풍 등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아니면 10월 초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포기 값은 9,000원으로 한 달 만에 41% 뛰었고 무는 3,000원을 넘어 20% 오른 상황. 정부는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하는 등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는 다음 달 안에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가격이 얼마나 잡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져왔던 대학교 학식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식비 1,000원만 올라도 학생들의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간편식, 이른바 밀키트를 판매하는 대학도 등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냉장고에서 파스타와 도시락 등 밀키트를 꺼내 삼삼오오 밥을 먹습니다. 한강공원 매점에 온 듯 인덕션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학생회관 지하 1층 식당에서 밀키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떡볶이와 파스타를 비롯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됐습니다. 가격은 4,000원에서 6,000원 수준입니다. 학교에 밀키트 판매점이 들어선 생경한 풍경에 학생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최근 학식 가격이 올라 부담스러웠는데 싼 값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음식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직접 와보니까 실제로 저렴하게 이렇게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편리하게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밀키트가 생각보다 비싸다며 같은 가격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 처음 열려가지고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위에 있는 천원식당 이용하려고 다시 올라가려고요. 밀키트가 대학교에까지 등장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가파르게 오른 물가입니다.
고물가 부담에 학식 가격을 올렸다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좀 더 저렴한 메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 측이 밀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이곳 학식 가격은 원래 3,000원에서 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1,000원씩 올랐습니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학식 가격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엔 한 사람이 하나씩 달걀 프라이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달걀 가격이 부쩍 올라 이마저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근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 품질을 평소처럼 유지하려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구성을 알차게 유지하자는 취지라도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으로 와서 장학금이나 그런 부모님부터 받았던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 식당 가격이 좀 비싸게 돼서 부담을 느껴요. 양도 푸짐하고 값도 저렴해 지갑이 얇아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던 학식. 하지만 물가 고공행진으로 학식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면서 학생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기대하고 있는 정식 회담에 일본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먼저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일정을 하루 미뤘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총리는 뉴욕에서 영국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韓国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以上です。 지난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공식 발표 시기와 형식까지 합의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식 회담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일본 측은 양국 관계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に鑑み、日韓、日米間協力の進展が今以上に重要な時はありません。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을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てですね、両国間の協議を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いたしました。 이런 분위기 속에 한일 정상이 뉴욕에서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다만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이 우선 약식 회담 형태로 만난 뒤 일본이 한국 정부가 내놓는 해법을 지켜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외교부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국 간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회견에서 현재 양국 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원전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콜라이우주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가 현지 시간 19일 새벽 미콜라이우주 피우데 누크라인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원자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면서 발전소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또 주변의 수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송전선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원자로는 손상을 입지 않고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현재 피우대 누크라인스크 원전의 원자로 3기는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발전소 직원 중 부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아톰은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침략자가 원전이 어떤 것인지 잊은 채 또다시 공격하려 했다며 러시아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들을 막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남부 탈환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콜라이우 주에는 러시아의 로켓포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초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도 원전과 주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단을 파견한 뒤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교전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IAEA는 추가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상대로 잇따라 평가전을 치르는데 스페인에서 맹활약하며 대표팀에 발탁된 이강인의 활약도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 합류 직전 기분 좋게 해트트릭을 기록한 캡틴 손흥민 선수가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도 전술 훈련을 소화하며 발을 맞춥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등 몇몇 해외파 선수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벤투호는 완전체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월드컵 출정식이 될 이번 두 경기가 특별하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팀이 정말 월드컵을 나가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저희가 팬분들한테 분명히 드려야 팬분들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특별할 것 같고 특별하게 준비할 거고 특별한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 평가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과의 경기 경험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통해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겠다며 후배를 독려했습니다. 같이 뛰게 된다면 강인이가 하고 싶은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쳐내게 하는 게 주장으로서 또 팀 동료로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벤투호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코스타리카, 카메룬과 잇따라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번 평가전은 유럽파가 포함된 완전체 벤투호가 월드컵을 앞두고 호흡을 맞춰볼 수 있는 마지막 실전 기회입니다.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 벤투호의 월드컵 본선 경쟁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5구 플레이로 논란을 일으킨 신인 골퍼 윤이나가 출장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KLPGA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윤이나. 이런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명을 마치고 나와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협회의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을 찾은 일부 팬클럽 회원들은 윤이나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벌분과위원회의 결정은 출장 정지 3년. 대한골프협회와 같은 수위의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잦은 신고를 하긴 했지만 장기간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위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여한 점에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 없는 스포츠 골프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흔든 윤이나의 부정행위와 늑장신고 사태는 결국 선수 생명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늦더위가 사라지고 가을다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2도나 낮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퇴근길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대전은 14도, 대구는 1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